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8월 19일 화요일 안팎으로 지켜볼 이슈들이 많은 요즘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회담도 있고 잭슨홀 미팅도 있고 세제 개편안이라는 이슈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코스피 어제보다 0.8% 내린 3,150선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특히 원전 관련 종목도 약세가 두드러졌네요. 코스닥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1.26% 빠졌는데요. 78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90전 오른 1,39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이 곧 목동의 기온은 32도네요. 오늘 올림픽대로 타고 쭉 오는데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대기도 맑고 굉장히 기분이 묘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유 내셔서 하늘 한번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의 라송 띄워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비씨의 노래인데 태진아 씨가 중간에 같이 부른 줄 알았어요. 네, 그렇다는. 네. 최정희님께서 소장님 말씀대로 밖에 하늘 쳐다봤어요. 엄청 맑아요. 뭉게뭉게 흰 구름이 정말 예쁘네요. 여기는 대전입니다. 일어난 김에 허리 한번 펴봅니다. 감사. 네, 대전도 맑군요. 저는 그 뭉게뭉게 구름이랑 이 한강변에 이렇게 올림픽대로 타고 오면서 그 맑은 대기를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이거 생각나는데 스스로 나 왜 이 노래 생각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진우님께서도 하늘 보러 나왔음 음에 뜨거운 거 그래도 구름은 이쁘구만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금님께서는 어디 하늘 보고 땅 보니 땅값은 왜 이렇게 비싼겨 이렇게 또 재미있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에서는요. 나만의 똑똑한 생성형 AI로 길들이는 방법 알아보고요. 이어지는 라떼 뉴스에서는 그때 그 시절 싸이월드 감성 넘치던 2004년 5월로 가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지만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들도 잘 못하는 석유 화학 산업을 꽤 잘해왔습니다. 석유가 안 나면 어때? 남들보다 잘 만들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원유를 사다가 나프타를 만들고 그걸 또 분해해서 각종 섬유나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어 수출을 했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가 이 석유화학 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석유화학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수명을 다한 게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걸 제일 많이 사다 쓰던 중국이 15년 전부터 직접 석유화학 산업에 뛰어든 게 그 시작이었는데요. 중국은 우리보다 더 나중에 시작한 만큼 더 최신 기술로 원가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요즘은 러시아산 원유까지 시세보다 더 싸게 들여오면서 중국이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훨씬 싸졌죠. 중동 국가들은 시추 시설 바로 옆에 정유 석유화학 단지를 세워버립니다. 원유를 수입해서 만들어야 하는 우리보다 원가 경쟁력이 더 강한 건 당연하겠죠. 공급도 넘쳐나고 경쟁에서도 밀리고 실제로 8월 첫 열흘간 우리나라 석유 제품 수출은 무려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울산과 여수 등 석유화학 단지 곳곳은 요즘 원료값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일부 공장들이 설비를 철거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에서 거치는 세금 수입도 줄고 주변 상권도 같이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가 흔들리는 점은 굉장히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3년 안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 절반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강국답게 우리 경제 규모보다
훨씬 큰 시장을 공략해 많은 돈을 버는 분야들이 적지 않은데요. 가끔씩은 석유화학 산업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로 사업이 힘들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몸집을 크게 줄이고 새로 돈 되는 걸 찾으면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석유화학 산업을 이제는 떠나보내야 하는 걸까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해 주실 경제 관련 트렌드 보니까 네. 챗 GPT 같은 생성형 AI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정말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특히 관심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챗 GPT 같은 AI 챗봇을 똑똑하게 쓰는 법을 한번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가끔 요새 다 많이 쓰시잖아요, AI 챗봇. 네. 근데 쓰시다 보면은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챗 GPT는 그렇게 똑똑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네. 뭐 옆부서 김대리는 AI로 업무 보고서를 막 뚝딱뚝딱 만들어낸다고 하고, 옆집 박 사장님은 챗 GPT 조언을 들어서 뭐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급격히 올랐다. 뭐 이런 드라마틱한 성과를 내는 이런 사례가 들려오잖아요. 네. 그런데 내 챗 GPT는 뭐 적당히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딱 그 정도인 것 같은 느낌. 별로 엄청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쉽지만 모두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챗GPT 똑똑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런 주제로 각종 책이나 논문 이런 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가 대신 여러 책을 읽고 또 전문가들 의견까지 종합을 해서 생초보자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니 나 기자님 말씀하신 얘기가 네. 제 얘기 같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좀 그래도 불신을 하면서 네.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 이 생각하면서 좀 유료로 안 하고 그냥 가끔씩 이용을 하다가 네. 그 트렌드 앞서가는 분들 그런 모임에서 써야 된다. 아. 그러면서 이제 유료 결제를 과감하게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끔 뭐 이런 내용의 논문 이런 거 찾아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끔 대답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바보같이 말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괜히 화를 내면서 너 유료 결제 받아놓고 이게 최선이냐? 막 이런 말을 괜히 정말 화를 인간적이시네요. 아, 네. 그러기도 하는데 저 오늘 이거 진짜 잘 들으려고요. 네,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유료 결제도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뭐 내 AI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은 모두 동일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요금제 차이, 그러니까 뭐 비싼 모델을 쓴다고 해서 답변 퀄리티가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네. 질문 방법, 즉 프롬프트가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프롬프트라는 건 명령어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올해 내 사주 알려줘랄지 아니면은 지금 올린 사진을 지브리풍 이미지로 바꿔줘 뭐 이런 명령어를 쓰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모두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근데 챗GPT를 똑똑하게 쓰는 핵심은 이 프롬프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전문가급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뭐 막연한 질문을 하면은 뭐 네이버나 구글의 포털 검색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결국 똑똑한 질문과 명령어가 똑똑한 대답을 이끈다는 거죠. 제 소장님을 비난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그냥 이게 결국은 질문자의 잘못이다. 맞습니다. 유료식이나 결제해놓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요구를 안 한 어이진이 사실 문제였다. 아닙니다. 잘못은 아니고 배우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이다. 네. 이런 더 얘기군요. 좋은 답변을 이끌어내도록 질문을 다듬는 기술 이런 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잘 질문을 하는 게 정말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AI 초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 같은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 개발자랄지 뭐 공대생이랄지 이런 분들이 유리한 게 아니라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시대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문과 화이팅! 네, 질문을 더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몇 가지 원칙이랑 예시만 좀 잘 기억하셔도 이런 질문법이나 답변 퀄리티가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저도 체감을 했고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원칙이나 뭐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처럼 육하 원칙 같이 네. 이렇게 꼭 포함돼야 되는 어떤 질문의 요소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한국식 주입식 교육은 네. 이렇게 뭘 딱딱딱딱 정해줘야지 뭔가 외우기도 있어야 쉽고 적용하기도 쉬운데요. 네. 그래서 여러 책을 읽어보고 전문가들이 말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뭐 공통점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핵심 요소가 4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모든 프롬프트를 쓰실 때는 이 4가지 요소가 내가 모두 들어갔나 요거를 확인해 보시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4가지. 네. 잘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역할, 두 번째는 목적, 세 번째는 조건, 네 번째는 출력 형식입니다. 우리 주입식 교육식으로 하면 영목 조출. 영목 네, 메모하십시오. 역할, 영목 조출. 목적, 조건, 출력 형식. 네, 요 4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지 네.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뭐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 이런 단순한 프롬프트 대신에 영목 조출 4가지 요소가 다 들어간 프롬프트를 챗 GPT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 좀 자세히 들어보죠. 네. 역할. 요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네, 거예요? 요거는 말 그대로 내가 쓰는 AI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녁 메뉴 추천해줘라는 말 앞에 너는 20년 경력을 가진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헤드 셰프야. 이렇게 일단 롤을 주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대답의 전문성이나 구체성, 그다음에 범위가 이전과는 확 달라져요.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네. 뭐 여행 계획을 짜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근데 이런 걸 할 때는 그 앞에다가 당신은 일본에서 20년 동안 거주한 여행 전문 플래너야 랄지 아니면 내가 뭐 건축학이나 역사 이런 쪽에 여행에 관심 많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건축학이나 역사학의 조예가 깊은 뭐 유럽 여행 전문 가이드야.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맥락을 지어주면요, 그간 그 AI가 학습했던 전문 지식이나 데이터를 더 깊이 활용하게 돼서 정확도도 좀 더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일단 빙의를 시켜라. 네, 빙의를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여기 최고 권위자다. 이렇게 일단 그 박아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요소 목적은 어떤 거예요? 네, 목적은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아까 역할은 네. AI에게 롤을 부여해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요소인 이 목적은 내 롤이 뭐냐, 내 스스로를 소개해 준다고 보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저녁 메뉴 추천해줘라고 해놓고 네. 그 사람 AI한테 역할을 뭐 헤드 셰프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내와 아들 둘과 함께 사는 4인 가족 남편이야. 뭐 이런 식이라 했지. 아니면 나는 오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는 혼자 사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내 소개를 해주면 AI가 맥락을 이해해서 더 유용한 응답을 줍니다. 맞춤 답변을 준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이용자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4인 가족이니까 1인 가구용 음식은 뭐 빼도 되겠구나 이런 불필요한 정보를 빼주고 핵심을 강조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소개해줘. 에다가 추가로 내 이제 목적을 추가하는 거죠. 네. 나는 마케터야, 나는 뭐 기자야, 뭐 나는 엔지니어야 이렇게 목적을 더해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얘는 기자니까 뭐 이런 어려운 기술 용어까지는 필요 없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답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AI가.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소가 조건이었잖아요. 네. 조건은 어떤 식으로 넣는 거예요? 네, 조건은 내가 원하는 세부 조건을 구체적으로 추가하는 느낌입니다. 그 뭐 답변의 톤이나 어조를 다르게 뭐 예를 들면 부드러운 어조로 해줘. 뭐 아니면 뭐 간결하게 딱딱한 어조로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약 조건을 넣어줘도 좋습니다. 아까 여행 계획을 예로 들었는데 네. 뭐 그냥 뭐 4박 5일 일본 여행 계획을 짜줘 이런 거보다는 내 예산은 뭐 1인당 200만 원이고 20대 남성이고 저는 30대입니다. 20대 남성이고 네. 숨겨진 역사 문화 명소 위주로 해줘 이렇게 딱 제한을 두면은 구체적으로 맞춤형 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걸어놓으면은 AI 창의성을 자극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추가로 뭐 난이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서요. 예를 들면은 박사급 학생에게 유용한 답변을 줘.
이렇게 명령하는 것과 네. 초등학교 1학년생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써줘라고 조건을 달리해주면은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조동희님께서는 네. 근데 그게 내 정보를 자꾸 알려주게 되는 것 같아서 꺼려지더라고요. 이런 아, 말씀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정보를 알려줘서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이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답변을 주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타박을 했더니 이제 챗 GPT가 너 번호 붙여서 정리 안 할래?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그 정렬하는 것도 소장님 AI는 항상 좀 주눅이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군요. 그런가 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출력 형식 어떻게 지정합니까? 출력 형식은요. 네. 마지막 답변 형태를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표로 정리해줘가 될 수도 있고 500자 이내로 정리해줘 이렇게 하면은 뭐 표로 딱 나오거나 요약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수필 스타일로 소설 스타일로 정리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예시 파일을 첨부하면서 이거랑 최대한 비슷한 양식으로 답변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면 답변 만족도가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역할, 목적, 조건, 출력 형식 네.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있는데 네. 이걸 막상 이렇게 질문을 하려면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 와닿는 그런 예시를 한번 좀 네. 알려주세요. 이제 배웠으니까 활용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저녁 메뉴 정하기를 한번 네. 예로 들어서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요거를 영목조출 네 가지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제 네. 오늘 저녁 메뉴 먹을 만한 거 추천해줘 이렇게 했다면은 이번에 이제 사요소를 적용하면은 그 다음과 같이 적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똑같이 해요. 오늘 네. 저녁 메뉴 추천해줘. 그리고 1번 역할을 주어줍니다. 당신은 집에 있는 일상 재료로 쉽게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20년 경력의 요리 연구가다. 이렇게 역할을 먼저 주어주고요. 두 번째 목적. 나는 아내와 아들 둘이 있는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오늘 집에 있는 재료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저녁을 차리려고 한다. 내 소개를 했죠. 목적. 그다음 세 번째 조건. 내가 지금 냉장고에는 양파랑 마늘이랑 토마토가 많이 남아 있다. 추가로 장을 볼 수는 있지만 예산은 뭐 2만 원 미만으로 쓰고 싶다. 이렇게 내 요리에 필요한 이런 재료랄지 예산에 제약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출력 형식은 메뉴는 3개 정도 추천해주고 메뉴별로 조리법도 함께 소개해달라. 조리법은 단계별 조리 순서를 표로 정리해줘. 이렇게 하면은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했던 질문과는 분량에서도 좀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이제 짜임새 있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니 제가 이거 보고 다 이걸 해봤거든요. 이걸 해보셨어요? 네, 근데 그냥 저녁 메뉴 추천해줘. 그러면 그 동안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제가 선호하는 할 만한 그런 메뉴를 추천해 줬는데 네네. 이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무료 버전에서는 정말 딱 3개를 딱 추천해주면서 아주 자세하게 재료랑 조리 순서 아주 4인 가족용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쫙 해주더라고요. 네. 또 유료 버전으로 했더니 굉장히 다양한 메뉴를 좀 더 주고 그 2만 원 장보기로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쫙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식단표까지 이제 제안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또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역시 유료 돈의 맛이 이 녀석이 아주 이제 타박한 보람이 있구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네.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을 때 선생님 제가 어디가 감기가 걸렸어요 보다는 콧물이 나고요. 맞아요. 어디가 아프고요. 여름 몇 도고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같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주로 보러 갈 때도 네. 내 운세가 궁금합니다. 이거랑 나는 뭐 연애가 고민이고 뭐 난 그러네요. 몇 살이고 이런 내 정보를 최대한 많이 주면은 그러니까 달라지죠. 네. 그러네요. 정말 답변이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네요. 네. 음. 네, 그리고 답변 품질이 올라갈 뿐더러 제 생각에는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뭘 원하냐? 만약에 이걸 업무상으로 쓴다 보면은 내가 진짜 이 업무에 필요한 게 뭐였지? 목표는 뭐였지? 내가 주어진 예산 조건은 뭐가 있었지? 뭐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요. 챗GPT 효율이 진짜 많이 올라가고 업무에도 바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늘 소개한 4요소는 뭐 네. 교과서나 이런 거 실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임의대로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 밖에도 답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조금 더 디테일한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과 꿀팁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이나 서점가에 있는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될 만한 내용도 많고요. 아니면은 귀찮으시면 AI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프롬프트를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몇 가지만 좀 힌트를 알려드리면은 네. 욕설은 절대 안 됩니다. 안 왜냐면 된다. 학습을
AI가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렇죠. 욕설은 안 배우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혼내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단호한 어조로 명령하는 것. 이런 다시 뭐 이렇게. 그렇죠. 또 해. 다시 해. 그리고 보상을 쥐어주는 거. 이거 네가 답변 잘 내놓으면은 $200 줄게. 물론 내가 진짜로 주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괜찮은데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맞아요. 보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대가 되는 앞으로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여러 번 계속 묻는 것보다 한 번에 자세하게 묻는 게 전력 낭비도 덜해요. 맞습니다. 네. AI가 진짜 일상으로 정말 빠르게 침투하는 요즘 우리가 이거 알아두면 꼭 도움이 되는 노하우 같네요. 맞습니다. 이거 요즘 느껴지는 게 정말 AI 디바이드가 심각하다는 점인데요. 네.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디지털 디바이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게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었는데 네. AI 디바이드는 진짜 알고 모르고가 천지 차이 답변이 나기 때문에 AI 기본기를 잘 알아놓으시면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AI 시대에 소외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AI 질문법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고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프라이머리의 물음표 듣고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이죠.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제이킴님께서 유튜브 댓글도 보실 수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이 작가님들이 이렇게 유튜브 댓글은 탁탁탁 이렇게 띄워주십니다. 정수진님께서는요. 듣기만 하다가 참여하려고 고릴라 가입하고 드디어 글을 남겼다. 오늘도 보라 보면서 좋은 방송, 지식 차곡차곡, 목돈도 차곡차곡.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정수진님 환영합니다. 이은주님께서는 소장님 충북 청주입니다. 청주요? 예, 반갑구먼. 월차라 오랜만에 독서한다고 책 폈는데 5분 읽고 20분은 잔 것 같아요. 그래도 5분이나 읽었으니까 시작은 반이니까 잘한 거겠죠? 오늘도 애청할게요. 네. 이런 상황을 두고 일석이조 꽉 먹고 알 먹고 월차인데 뭘 못해요. 낮잠도 아주 꿀잠의 제격인 시간으로 주무셨고 책도 일단 펴서 읽었고 그리고 나서 어박목으로 지식 충전하고 계시고 이거는 뭐 잘한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월차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고. 네. 김연숙님께서는 퇴근길인데요. 공원 물놀이장에서 노는 아이들 보는데 뛰어들고 싶었어요. 개학했는지 하교하는 아이들 웃음소리에 엄마들은 자유다 외치실 것 같아요. 자유다.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전기차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럽은 작년보다 판매량이 25% 늘었고 한국은 42%, 일본은 13%가 증가했는데요. 그동안 전기차 산업은 초기 수요가 꺾이면서 정체되는 이른바 이 현상에 부딪혔었죠.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 중소형 저가 모델 위주의 가성비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새로운 기술이 초기 사용자의 수요를 충족한 후 정체 또는 후퇴하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로 전기차 산업이 직면했던 이 현상 뭐라고 할까요? 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 단어라서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단어인데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캐즘, 2번 리얼리즘, 3번 샤머니즘.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의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년 전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21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4년 5월 21일 경향신문 기사고요. 제목은 대기업들 사이질 금지령입니다. 사이질이라는 단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자,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기업들로부터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에 일명 싸이질에 매달리는 데다 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자 잇따라 사내 접속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 계열사 상당수에서는 싸이월드에 접속하면 업무와 무관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는 공지가 뜹니다. 현대자동차와 하이닉스 반도체, LG화학 그리고 다수의 증권사들도 접속을 막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고 싸이월드를 통해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어서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와 직원 간의 숨바꼭질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서버를 바꾸어 접속하는 등 다양한 해법이 등장한 것.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는 직원도 상당수입니다. 동료 직원들의 싸이질 때문에 자신의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 진짜 그 2003, 4, 5, 6년대 7, 8년까지인가? 그때까지 정말 싸이월드 열풍 진짜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플랫폼이었고요. 네. 또 2000년대 문화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때 싸이페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네. 기업들이 접속을 차단할 정도면 젊은 층에서 싸이에 쏟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 가능하겠습니다. 당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네. 회사 일과 중에 홈피를 관리했다라는 직장인이 10명 중에 7명이나 됐다고 하네요. 근데 물론 다 아시듯이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추억의 서비스입니다. 2019년에 서버 운영비를 내지 못해서 접속이 끊기기 전까지 어허. 데이터 양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니까요. 사진이 170억 장, 또 동영상은 1억 5천만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때 뭐 업로드했던 거, 싸이월드 뭐 했던 거 생각하면 진짜 오그라드는 그런 흑역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싸이월드가 좀 더 잘했으면 이 페이스북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워하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싸이월드의 추억을 짚어보면서 왜 더 성장을 못하고 몰락하게 됐는지 좀 원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그런 소셜 네트워크에 사실 싸이월드가 조상님이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싸이월드가 처음 생긴 게 언제죠? 정확히 26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1999년 8월 말에 서비스가 개통됐는데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의 전자상거래 동아리 학생들이 만든 사이트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논문 주제에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좀 인터넷에서 가상사회를 구현하는 공간을 연구를 하게 됐고 사업화를 해보자고 해서 시작했던 게 싸이월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싸이하면 미니홈피 가장 먼저 떠올리긴 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미니홈피로 출발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어요? 이게 맨 처음에는 인맥 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이트였습니다. 내가 회원으로 가입하면 같은 학교 나온 사람, 같은 고향 사람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내가 아는 사람이면 1촌, 또 1촌의 지인이면 2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주소록이 생성이 됐던 건데요. 이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개인정보가 확보됐기 때문에 사람 찾기도 가능했습니다. 이름이나 출신 학교, 고향으로 검색이 가능했고 회원이 아니라면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수소문할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가 아무래도 닷컴 버블 때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터넷 벤처가 계속 생겨나던 때니까 대부분이 이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다 보니까 이 싸이월드도 이런 인맥 관리만으로는 아마 좀 수익 모델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싸이월드도 똑같이 보릿고개를 경험했는데요. 네. 단순히 사람을 찾아주는 건 다른 것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공전에이트를 먼저 기록했던 아이러브 스쿨 같은 사이트 이미 있었고 해서 네. 좀 빛을 많이 보지는 못했죠. 그렇군요. 0908님이 와 추억이네요. 저 파도 타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나저나 싸이질이라고 부르는 점에서 근무 시간에 일촌놀이에 몰두한 직원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느껴지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싸이월드를 성공하게 한 이 미니 홈피 언제 생긴 거예요? 미니홈피는 조금 늦게 2001년에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회사가 직원들 월급을 반밖에 못 줄 정도로 어려웠는데요. 네. 수익 모델을 고민하다가 직원들이 뚝딱 만들어 본 게 미니홈피였습니다. 근데 이용자들이 내 방과 같은 미니룸 또 네. 아바타인 미니미 이제 미니미. 꾸미기 위해서 지갑을 기꺼이 열기 시작하면서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유명세를 많이 타지는 않았습니다만 운도 따라줬는데요. 네. 2002년에 인기가 높았던 커뮤니티 사이트 프리첼이 유료화를 선언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반발한 이용자들이 싸이월드로 엄청나게 넘어왔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일촌이라는 인맥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가입자 기반이 본격적으로 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기업 SK그룹에 인수가 되잖아요. 네, 2003년에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인수하면서 이제 대기업 품에 안기게 됩니다. 서버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판 것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때 네. 이제 회원수는 엄청나게 느는데 데이터 센터에 지불해야 되는 운영비도 덩달아 폭증을 했던 겁니다. 돈을 제때 못 내서 접속이 끊기는 일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대기업을 돌아다니면서 매각을 타진했다고 하고요. SK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창업 원년 멤버들은 회사를 떠나게 됐고요. 근데 이게 그 네이트하고 합쳐진 이후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네, 이제 미니홈피의 인기가 올라가는 와중에 대규모 자본이 수혈되고 접속이 안정화되면서 성장 가도에 올라타게 됩니다. M&A 1년 만에 회원수가 3배로 불어나면서 2004년에 1,000만 명을 돌파했고 2007년 2천만 명, 2008년 3천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가 전성기였습니다. 싸이월드 문화 이거 얘기 안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 네. 저는 그 배경음악 그러니까 주인장의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그렇죠. 배경음악 이별을 했다 그러면 이별 노래 나오고 프리스타일의 Y 뭐 이런, 아이고, 이런 명곡이죠. 노래 네. 나오고 얼짱선발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막 맞아요. 정수리에서 카메라 대고 찍은 것 같이 해서 V자 그래서 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찍는 그때 메인 화면에 투맵남 투맵녀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되게 맞아. 훤칠하신 분들이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신인의 등용문 역할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연예계 네. 데뷔하는 분도 있었고 그 싸이 감성 문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를 보내고 난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다. 뭐 그런 거. 가슴이 너무 아파. 뭐 이런 거. 발도장 찍고 갑니다. 막 발도장 이런 얘기 있었죠. 네, 정말 끊임없이 나올 추억들이죠. 그렇군요. 우리 그 도토리 있잖아요. 네. 도토리 선물도 많이 주고받았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 사실 뭐 비트코인보다 먼저 좀 네. 활발하게 거래가 됐던 사이버머니의 선구자다 뭐 이런 얘기도 농담반 그러네요. 진담반으로 그러네. 하는데 이게 아바타 꾸미거나 배경음악 사는 데 쓰는 사이버머니였죠. 이제 한 개에 100원이었습니다. 전성기에는 도토리가 하루에 300만 개, 3억 원어치씩 팔려나가서 싸이월드가 도토리 판매로만 1년에 1,000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SK 알짜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아요. 도토리 선물 주면 갑자기 막 없던 정이 생겨나고. 굉장히 좀 고맙게 되죠. 고맙고. 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싸이월드가 이제 좀 쇠락하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하나는 해외 진출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모바일 시대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페이스북이 싸이월드보다 나중에 나온 거죠. 네, 페이스북이 문을 연 게 싸이월드보다 5년 늦은 2004년이었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도 한때 한국을 방문해서 싸이월드를 벤치마킹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뭐 IT 업계의 썰이기는 합니다만 네. 저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생각이 안 드는 저도 게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는 워낙 파죽지세였기 때문에 외국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기업인들이 SK그룹 방문하면 싸이월드도 많이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싸이월드도 사실 해외 진출을 좀 공격적으로 시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005년부터 글로벌 공략을 시도했습니다. 한국 인터넷 기업 최초로 미국에 진출했던 것도 싸이월드였고요. 네. 독일과 대만, 일본, 중국, 베트남 등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싸이월드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를 하면서 좀 현지화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건데요. 우리나라의 일촌이 중국에서는 지기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미국에서는 이웃을 뜻하는 네이버,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싸이프렌드라고 불렸습니다. 아바타도 조금 바꿨다고 해요. 네.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는 조금 더 체구가 작지만 미국에 가면 1.5배로 커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듬으면서 나름대로는 공을 들였는데 안타깝게도 성공한 거는 없었죠. 이게 왜 안 됐을까요? 뭐 사후적인 분석이겠지만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한다면 글로벌 유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나라별로 칸막이를 쳤던 게
세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싸이월드, 미국 싸이월드, 중국 싸이월드 따로따로 운영을 했다는 건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뭐 세계 누구든지 이제 쉽게 교류를 할 수 있지만 네. 싸이월드는 나라마다 회원 데이터베이스가 제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확장성에서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한국 기업이 하는 서비스다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한 것도 약점이 됐습니다. 더구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외국 서비스에 배타적인 성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걸림돌이 됐고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놈의 일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는 사람 아니면 하나 건너 아는 사람 정도로 국한되는 그런 인맥 관계. 근데 사실 페이스북 같은 걸로 굳이 비교해 보자면 저의 패친들은 거의 3분의 2가 일면식이 없는 맞아요. 네, 예, 그런 예. 실제로 뵌 적 없는 그러나 서로 신원은 알고 온라인상에서는 유대감이 있는 근데 이런 식으로 개방형의 인간관계로 넓혀져야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선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공유와 어떤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따라잡지 못했던 게 좀 약점이 아니었나. 네, 네. 그리고 아까 또 다른 그 실패 원인 중에 모바일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 그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대응이 좀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넘어간 이후에도 앱에서는 미니홈피를 이용하기가 좀 불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SK라는 대기업에 인수되고 나서 조직이 좀 관료화되고 좀 안주하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이 도토리를 기반으로 돈을 워낙 잘 벌고 있었고 또 네이트 포털이나 네이트온 메신저와 연결된 구조를 쉽게 끊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페이스북에 방문자 수를 추월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싸이월드가 PC 기반의 서비스다 보니까 네, 이런 걸 네. 모바일로 빠르게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도 사실 PC에서 출발했지만 금방 그렇게 바꿨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빠르게 최적화하지 못했던 게 좀 진짜 아쉬운 점이네요. 근데 또 네이버 카페도 그렇고 다음 카페도 있고 뭐 네. 카카오 스토리 비슷하게도 또 생겼잖아요. 뭐 밴드 같은 것도 있고 토종 어떤 소셜 미디어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네. 대기업이 돼버린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한테 이제 그들이 장악을 해버렸죠. 네, 싸이월드도 이제 한 번 뒤처진 흐름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SK에서 분사를 해서 독자 생존에 몸부림을 치기도 했는데요. 네. 하락세가 멈추지 않아서 2019년에 서비스가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소셜 미디어 순위는 어떻게 돼요? 인스타그램이 천하통일을 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와이즈앱이라는 업체 집계를 보면 네. 국내 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자가 2,600만 명을 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이 조금 안 되니까 국민 절반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위는 네이버 밴드 1,700만 명대고 네. 3위는 네이버 카페 90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가 페이스북, 5위가 X, 6위가 틱톡인데 모두 700만 명대고요. 세대별로 보면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네. 젊은 층에서는 인스타그램, X, 틱톡에 절대적으로 몰려 있고 중장년으로 올라가면 페이스북과 밴드를 다른 연령대보다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싸이월드가 2018년이었나 언제 몇 년 전에 다시 이제 부활해가지고 네. 막 재오픈해서 도토리 환불도 해준다고 하고 사진들 다 저장할 수 있게 좀 열어줬던 적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도무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 분들 그 많아요. 판도라의 네. 상자를 못 열고 말았는데 그때 얘기도 좀 해보죠. 네, 그게 이제 3년 전이었습니다. 아. 2022년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싸이월드의 이전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아서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접속이 끊겼는데요. 이 초창기에는 옛날 추억 확인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몰렸는데 네. 반짝 관심에 그쳤던 겁니다. 작년 말에는 또 다른 업체가 나타나가지고 올해 서비스를 부활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네. 약속한 시점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투자금이 잘 조달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제 싸이월드가 부활을 한다고 해도 이게 예전만큼 점유율 확보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오픈한다는 얘기 나오면은 잠깐씩 화제를 모으기는 하는데 네. 좀 번복된 사례가 너무 많아갖고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제 한번 처진 인터넷 플랫폼은 재기가 쉽지 않은 게 이 네. 업계의 냉정한 현실이죠.
이 사실 3년 전에 싸이월드 부활시킨다고 했던 업체는 코인 사업하고 연계가 된 회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상장사 주가나 암호화폐 가격 부양에 좀 재료로 활용했던 측면이 강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번 프로젝트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싸이월드는 좀 추억 속으로 떠나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이게 플랫폼 얘기, 해외 진출 얘기도 하나 더 좀 곁들여서 해볼 만한 게 앞서 싸이월드가 해외 진출 꿈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 시장 문을 굉장히 꾸준히 두들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도 베트남에서 음식 배달 시작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 동남아를 꽉 잡고 있는 그랩에 밀려서 고전하다가 철수한 바가 있습니다. 토스는 베트남에 진출해서 만보기 기능으로 인기를 많이 누리기는 했었는데 이 규제의 문제도 좀 있었고 금융 앱으로 정착을 하지 못해서 사업을 정리하기도 했고요. 또 세무 서비스 대신해주는 3.3은 영국 네. 진출하겠다면서 법인을 세웠는데 반년도 안 돼서 접었습니다. 또 당근마켓 여기서는 이제 캐나다나 일본, 미국, 영국 진출 진행 중인데요.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적자는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해외 진출하자마자 바로 잘 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좀 이거를 지켜봐야 되나 아니면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해외 산업이 쉽지가 않나 봐요. 네, 아무래도 뭐 국내 성공 방정식이 통한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가 이제 현재 문화나 당국 규제와 조율을 좀 이뤄내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좀 경험을 쌓아가면서 도전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라떼 뉴스 시간에는 저 추억의 싸이월드 이야기 둘러보면서 이제 우리 청취자 많은 분들도 추억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는요. 정답은요. 1번. 캐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던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였는데 덕분에 짚고 갑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초기에 빠르게 퍼진 뒤에 한동안 수요가 정체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혁신의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전기차 시장이 이 골짜기를 건너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전기차 시장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사회적으로 산업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두 분은요. 0221님 4개월 아가랑 잘 듣고 있다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은주님 저도 다음 차는 전기차를 살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네요.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요. 오늘 순서 끝곡은요. 이 노래 나올 줄 알았어요. 네. 프리스타일의 Y 들려드리면서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